이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대폭발 이론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오늘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됐을까? 맨 처음 설명한 것부터 돌이켜보면 기원전 3세기까지는 모든 자연현상이 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다가 어떤 의문이 들었습니까? 네, 기원전 3세기에 이르러서 신과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 그것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다가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부터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신이 사는 천상에 속한 물체는 완전한 운동을 한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 행성들의 운동, 이게 겉으로 봐서는 완전한 운동을 안 하니까 이걸 설명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뉴턴의 물리학을 드디어 찾아내게 됐죠. 그 다음에 뉴턴의 물리학이 출현한 뒤에 모든 자연현상을 뉴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19세기 말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당시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없는 광속 불변을 해결하다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였어요? 제한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 확장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드디어 우주가 팽창할 가능성을 알고, 그 다음에 갤럭시로부터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고 우주의 시작과 발달 과정에 대한 우주론인 대폭발 이론이 옳은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간은 모든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21세기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주의 운명을 인간은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운명을 미리 아냐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죠. 이게 계속 팽창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멈추겠습니까? 언젠가는 멈췄다가 다시 수축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네, 놀랍게도 알 수 있답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뻔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예언해 놉니다. 우주의 임계밀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임계밀도는 허블의 상수와 만인력 상수로 정해집니다. 만약에 우주의 전체 밀도가 이거보다 더 작으면, 임계밀도보다 더 작으면 어떤 일이 임계밀도보다 더 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대폭발 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반지름인데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한다. 임계밀도보다 진짜 밀도가 더 크면 팽창하다가 멈춰서 다시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클로스드 유니버스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계밀도보다도 밀도가 더 작으면 어떻게 되냐? 끝없이 팽창한다. 이거를 오픈 유니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임계밀도하고 딱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플랫 유니버스라고 하고, 이거는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알기가 힘듭니다. 현재는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현재로는 이렇게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우주의 미래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실제 밀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제 밀도를 안다면 이걸 미리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는 이 실제 밀도를 알기가 어려운,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우주 배경 복사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배경 복사가 아주 균일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주가 주위주위에 갤럭시가 이렇게 있고, 갤럭시들이 모여서 또 성단이 모여 있고, 그 모여있는 성단도 또 이렇게 모여 있고, 그래서 우주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3번에 걸쳐 쏘아 올렸는데 1989년, 2001년, 2009년
쏘아 올려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우주 전체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데요. 지금 전체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정밀하게 이렇게 측정했는데 여기서 색깔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약간 차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옅은 색깔하고 짙은 색깔하고 차이는 10,000분의 1 또 K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작죠. 근데 이런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로부터 부수적으로 무엇을 알았냐면 놀랍게도 이 우주 전체의 공률을 알게 됐습니다. 이 우주 전체의 공률이 0이면 평평한 거예요. 이 공률을 가지고 앞으로 우주 전체의 모양이 어떤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 측정해서 알게 된 그 공률은 뭐였냐면 그 결과가 바로 뭐였냐면 우리 우주는 플랫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를 알아야지 우주의 그 장래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다른 방법으로 바로 우주의 모양이 우주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배경 복사로 먼저 알아서 우리 우주가 플랫 유니버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었냐. 우리 우주의 실제 밀도가 이 임계 밀도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 밀도는 얼마인지 우리 허블 상수도 알고 만유인력 상수도 아니까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계산한 허블 상수하고 만유인력 상수를 대입했더니 임계 밀도가 얼마냐. 이 밀도는 뭐냐면 1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그런 공간의 질량입니다. 그 질량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5 곱하기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요거 하나가 무엇의 질량이냐면 수소 원자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밀도가 1세제곱미터 속에 수소 원자 5개 정도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 우주의 밀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뭘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우주의 밀도를 알면 우주 전체의 질량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바로 질량이 되죠. 이걸 갖다 우리가 임계 질량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관찰을 하겠어요. 관찰해서 갤럭시들의 질량을 전부 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알게 된 우주 전체 질량에 비해서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질량은 얼마인지 비교하고 싶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21세기 초에 이런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관찰 가능한 질량은 별이 이건 갤럭시를 다 합한 거예요. 임계 질량은 있어야 할 질량은 0.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중에 좀 많은 게 뭐냐면 성간 기체예요. 갤럭시와 갤럭시들 사이에 기체들이 있는데 수소 원자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하는 것이 3.6%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다 합하면 어느 정도냐? 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지 될 질량 중에서 관찰 가능한 질량은 4%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직접 어디 있는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갤럭시의 운동을 관찰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질량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암흑물질이 23%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27%입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 중에서 27%를 뺀 73%는 어떻습니까? 흔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질량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 에너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갤럭시가 있는데 갤럭시들이 뱅뱅 돌아요. 갤럭시들이 뱅뱅 돌려면 거기에 어딘가 그걸 돌게 만드는 질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보이는 별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의 운동으로는 알 수 있지만 직접 보이지는 않는 거. 이걸 갖다가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으로 또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멀리 있는 별이 똑같은 별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러냐면 중력 렌즈 때문에 그럽니다. 오는 빛이 같은 데서 출발한 빛이 여기는 지구네요. 저쪽에서 같은 데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하나는 이쪽에서 보이고 하나는 이쪽에서 보여요. 두 개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상당한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량을 다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관찰되지 않는 질량이 우주 전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야지 되고 이게 임계 질량의 23%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찰되는 질량은 전체 질량의 4%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23%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73%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 의해서 있어야지 될 질량 중에서, 우주의 총 질량 중에서 96%를 오늘날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주 총 질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알아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주 총 질량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거 알지도 못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까? 뉴턴의 물리학이 나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이 나와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게 됐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걸 다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0세기에 특상대성 이론 알게 됐는데 21세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주 총 질량의 96%를 오늘날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 듭니까? 바로 찬스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걸 해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벌써 이걸 알게 된 게 2001년 우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다음에 이거 알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벌써 10몇 년 흘렀는데도 아직 이걸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결하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